민주당 지도부가 1조 달러 안팎의 초당안을 제안하며 대폭 양보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 내지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권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 미국 내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터 페이지 전 트럼프 캠페인 고문이 FBI와 법무부를 상대로 7,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요건 시행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9,080억 달러 규모의 상원안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의하며 대폭 양보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곧 타결되고 12월 시행이 성사될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초당적 상원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조기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와 금명간 단판을 짓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와 이중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절실한 대규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12월 11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과 함께 1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도 확정돼 12월 시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양당 양원에서 즉각적인 새 협상의 토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자신이 공화당 측에 초당적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초당파 상원안의 수용으로 대폭 양보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peaker Pelosi and I sent him the proposal in a good faith effort to get him to negotiate in a bipartisan way.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초당파 상원안에 9,080억 달러를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 것은 2조 2천억 달러의 민주하원안을 수개월 동안 고집해온 것에서 대폭 양보한 것으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 연내 시행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1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고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소규모 타겟티드 법안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Waiting till next year is not an answer. We need a targeted relief bill, including things that we can agree on.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새로운 제안이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기본안을 공개했는데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총 규모가 여전히 5천억 달러 내지 6,500억 달러에 불과한 데다가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협상을 재개한 스티븐 무노신 채무장관은 민주당 측 새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이전에는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최후 단판을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짓고 12월 시행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도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방 의원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 내지 10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CDC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될 때 7일간 자가격리했다가 음성 판정이 나오면 끝낼 수 있고 10일 후에는 검사 없이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미국민들이 자가격리하는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일 내지 10일로 줄일 수 있다고 CDC가 새 지침을 통해 수정 권고했습니다.
CDC는 새 지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 의심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쿼런틴 기간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14일을 권고하고 있으나 두 가지 방법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감염 의심이나 우려가 있을 때 7일 동안 자가격리한 후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격리를 끝낼 수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검사 없이 즉 음성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자가격리한 지 10일이 지났으면 종료할 수 있다고 CDC는 새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해당하는 아이솔레이션의 경우 14일이 경과된 후에나 마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잠복기는 5일로 나타났으며 2주 후에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중증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토대로 격리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는 가능하면 여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12월 중순 시작되더라도 1차 대상 그룹부터 해당되고 일반인들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휴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여행 가기 하루 내지 4일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행 후 집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비필수 행동을 자제하면서 복귀 후 3일 내지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CDC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중국이 작년 코로나19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 이미 미국 내 확진자가 있었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CDC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질환에 게재한 연구 결과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 적십자사에서 기부받은 혈액 샘플 검사에서 다수의 코로나19 감염의 흔적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질환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CDC는 미국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는데 이 중 106명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샘플은 적십자사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미국 9개 주에서 모은 겁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DC로 혈액 샘플을 보냈습니다. CDC 연구진은 이 중에서 지난해 12월 13일에서 16일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 모은 39명의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7일 사이 매사추세츠와 미시건,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지에서 기부받은 67명의 혈액에서도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앓은 뒤에는 통상 몸속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후베이 성의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 환자가 27명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보도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연구가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코로나19를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 2분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으로 미국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카터 페이지 전 트럼프 캠페인 고문이 지난 주말 FBI와 법무부를 상대로 7,500만 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러시아 관련 특검에서 불법 스파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소송문에서 그는 트럼프 캠페인의 대선 고문이라는 이유로 2016년부터 FBI와 법무부에게 수많은 협박과 도청 그리고 감시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FBI와 법무부의 핵심 인물들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페이지 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담당 고문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는 지난 4년간의 부당함을 넘어 정의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밝힐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범죄에 정의가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 이 소송은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히 나를 이용해 4년 전 트럼프 캠페인에 침투하려 했다며 살해 협박을 비롯해 끔찍한 공격을 당했고 트럼프 캠페인에 지원해 정치의 길을 가려던 주니어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전한 진실과 정의의 최종선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카터 페이지 전 고문은 정보기관이나 FBI 요원들에게 설득해보려 했으나 같은 일을 지속할 뿐이었고 소송문에서 밝혔듯이 FBI 디렉터인 코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큰 문제를 혼자서 싸웠으나 지금은 작지만 모험적인 변호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싸움은 길고 가장 힘센 세력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 전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는 4,800만 달러를 들여 트럼프에 대한 특검을 열었고 러시아와 공모했다며 트럼프 캠페인을 스파이하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끝에 무죄가 밝혀지면서 FBI와 법무부의 핵심 인물들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AP와의 인터뷰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연방 검사들과 FBI 요원들이 그들이 받은 구체적인 항의 내용과 정보를 추적해 보았지만 지금까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기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없었다. 유권자 사기 관련 범죄를 목격하고 맹세한 증인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한 법무부와 인터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법무부가 투표 기계를 감시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 소환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어제 2016년에 러시아 사기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존 드럼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존 드럼 특별검사의 수사는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이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트럼프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FBI 요원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요건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상공회의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요건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해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H-1B 비자는 연간 8만 5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돼 왔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국적자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건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취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오다가 10월에서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미 H-1 비자 요건 강화 방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국토안보부의 통제력을 넘어섰다면서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통제권 하에 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한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에셋을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롱텀 팔라스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traditional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Roth IRA나 홀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